태어나는 모든 국민이 백만장자가 되는 나라가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를 과시하지 않는다. 이 왕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 가치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자국민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을 지불하게 한다. 국민들은 기록적으로 높은 세금을 감내하며 부의 과시를 금하는 엄격한 불문율을 따른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왜 이토록 극단적인 절제의 미학을 선택했을까?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 중 하나가 모든 전통적 경제규칙을 거스리는 철학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얼음 속에서 솟아오른 경이로운 풍경 속에 숨겨져 있다. 바로 노르웨이다. 노르웨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불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매 순간 환희에 차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일상이 견고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 교육, 그리고 안정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는 삶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결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위기로 번지기 전에 사회 시스템이 먼저 그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막연한 긍정주의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춘다. 제도에 대한 깊은 신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 기대는 현실이 된다. 자연은 타출구가 아닌 삶의 균형을 잡는 추와 같이 일상 가까이에 존재한다. 이곳에서 행복이란 짜릿한 흥분이 아니다. 삶이 예고 없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이다. 이 나라의 현대적 번영은 북해 심해에서 끌어올린 석유와 가스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이는 숨기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명백한 사실이다. 해상 시추시설은 국가적 사업으로 엄격히 통제되었고 그 수익은 단기적 소비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 국부 펀드로 곧장 흘러들어갔다. 바로 그 부의 원천이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를 만들어낸 연료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적 노력의 자금이 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전환은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 오해받곤 한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감정이 배제된 응용공학에 가깝다. 극적인 선언을 통해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는 대신 높은 세금을 부과해 점차 비현실적인 선택으로 만든다. 반면 전기차는 통행료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그리고 저항이 생기기도 전에 사회 곳곳에 구축된 충전 인프라로 뒷받침된다. 충전소는 일상의 풍경이 되고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습관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보다 먼저 제거된다. 이 독특한 국민성 안에서 노르웨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주 특별한 의식이 거인된다. 에든버러 동물원에는 닐스 올라프 경이라는 이름의 킹펭귄이 산다. 노르웨이 왕실 근위대의 정식 기사자기를 수여받은 존재다. 이 칭호는 실제 군사 의전으로 인정되며 대를 이어 같은 이름을 물려받는 펭귄들에게 계승된다. 외부인의 눈에는 그저 유머러스한 일화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 펭귄 기사는 하나의 논평으로 기능한다. 부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 시스템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어쩌면 이 기이한 펭귄 기사는 진정한 행복이란 요란한 환호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고요한 확신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노르웨이식의 은유일지도 모른다. 환경 정책과 기사자기를 받은 펭귄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결정이 낳은 서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오슬로는 과시가 아닌 절제를 통해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구를 따라 늘어선 아케르스 후스 요새의 중세시대 성벽은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3세기 후반, 부가 쌓이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의 취약함을 인지했던 작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성체. 성벽의 돌은 묵직하고 실용적이며 아무런 장실이 없습니다. 감명을 주기보다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빚어낸 형태입니다. 그 육중한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수도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하고 차분하며 정돈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 건너편 피오르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오페라 하우스가 솟아오릅니다. 마치 문화적 기념물이 아니라 모두의 땅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 지붕 위를 자유롭게 거닐도록 부드럽게 경사진 흰 표면이 바다로 흘러내립니다. 울타리도 권위를 내세우는 받침대도 없습니다. 일상과 건물을 분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건축물이지만 화려한 볼거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 가치는 독점이 아닌 접근성에 뿌리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슬로는 역사를 유리상자 뒤에 가두지도 현대적 야망을 권력의 상징 뒤에 고립시키지도 않습니다.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시각적 대화 속에서 공존하도록 허락합니다. 아케르스우스는 생존과 연속성을, 오페라 하우스는 공동의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함께 사적인 과시보다 공공의 풍요를 우선시하는 국가적 기조를 운변합니다. 도시의 리듬 역시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거리는 깨끗하지만 인위적으로 광을 낸 느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공공장소는 감동을 주기 이전에 먼저 재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부는 높이나 소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는 신뢰성 속에서, 꾸준한 유지보수 속에서, 그리고 긴박함의 부재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슬로는 부유해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제대로 작동하려 할 뿐입니다. 보르근 목조 교회는 한 사회가 어떻게 재료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 서 있습니다. 12세기 후반에 지어진 이 구조물은 금속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조립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목수들은 정교한 이음새와 나무못, 그리고 수십 년의 습기와 서리, 움직임 속에서 목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존했습니다. 모든 접합부는 나무가 부풀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모든 연결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건물 전체가 함께 숨쉴 수 있도록 여지를 둡니다. 교회는 더디게 자라는 숲에서 얻은 소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긴 겨울과 짧은 여름이 빚어낸 나무들, 그 밀도 높은 나이테는 목재의 비범한 강도와 부식에 대한 저항력을 부여했습니다. 타르가 표면을 감싸 벽을 검게 물들이고 자주 내리고 더디게 마르는 비로부터 건물을 보호합니다.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시간과 협상해온 건축물이 탄생했습니다. 지붕선을 따라 새겨진 용머리 조각들은 고대 노르드 신화의 세계를 현실로 불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장실이 아닙니다. 혹독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기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겸허한 인정이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견고한 성벽에서 모두에게 열린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목조교회에 이르기까지 노르웨이의 정신은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에서, 지배가 아닌 조화에서, 그리고 순간의 과시가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되는 지혜 속에서 그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 형상들은 결코 장식적인 과시가 아니었다. 자연의 변덕을 예측할 수 없고 여러 믿음이 뒤섞여 있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물리치기 위해 세워진 수호자들이었다. 기독교가 도래했지만 이전의 것들을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오래된 상징들은 새로운 신앙 속에 흡수되고 재해석되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 교회는 이교도의 기억과 기독교의 의식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내부로 들어서면 빛은 아주 인색하게 스며든다.
두꺼운 벽과 좁은 창문은 대성당보다는 깊은 숲 속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는 의도된 설계였다. 이곳에서의 예배는 결코 감각을 압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던 환경, 즉 침묵과 안식, 그리고 인매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보르군 통널 교회는 단지 신앙의 유물로서만 보존된 것이 아니다. 노르웨인들이 척박한 풍경에 맞서 그들의 믿음과 건축, 그리고 장인 정신을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기능한다. 건물은 주변을 지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풍경 속에서 솟아난다. 생존의 힘보다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에 달려있는 곳들이 있다. 그 생각은 헬레른 농장에 조용히 구현되어 있다. 거대한 바위 처마 아래 두 채의 작은 목조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보호를 위해 그곳에 놓였다. 머리 위 거대한 암석은 비를 막아주고 거센 바람을 잠재우며 무자비한 해안 풍경 속에서 보기 드문 안정감을 만들어낸다. 이곳에 살았던 가족들은 가진 땅도 자원도 거의 없었다. 그들은 지형을 억지로 바꾸는 대신 자연이 이미 내어준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바위는 건축도 유지보수도 필요 없는 오직 이해만이 요구되는 지붕이 되어주었다. 집들은 작은 크기를 유지했다. 그보다 더 커지는 것은 곧 추위와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헬레르는 고립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적응에 관한 교훈이며 이곳에서의 생존이란 땅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 스며드는 것을 의미했음을 상기시킨다. 이 고요한 타협은 하나의 문턱이 된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풍경은 더 이상 안식처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파르고 수직으로 솟아오르며 그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자연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을 때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변모하는가? 등반의 끝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나무들은 앙상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남은 것은 아찔한 수직의 절벽 위로 칼로 자른 듯 반듯하게 펼쳐진 거대한 암석 평원뿐이다. 이곳이 바로 프레이케스톨렌, 선료자의 바위다. 넓게 펼쳐진 안반 구원은 수면으로부터 약 1970피트 높이로 솟아있다. 난간도 표식도 경치를 담아두려는 어떤 인위적인 시도도 없다. 그 가장자리는 수세기 동안 그래왔듯 인간의 관심이나 발길에도 변치 않은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곳에 서둘러 도달하지 못한다. 길은 시간과 안정된 발걸음, 그리고 인내를 요구한다. 마침내 평원에 이르렀을 때 호흡은 느려지고 모든 움직임은 신중해진다. 이곳에서 인간은 정복자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잠시 머무는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정지를 권유합니다. 발밑으로 펼쳐지는 아찔한 낙차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무게와 균형, 그리고 허공과의 거리를 온몸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딛는 모든 걸음은 마치 정밀하게 측정되는 듯 신중해집니다. 우리가 딛고 선 이 반석의 표면은 그보다 훨씬 장구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암석은 인간의 도구나 설계가 아닌 수억 년의 압력과 수만 년에 걸친 빙하의 후퇴가 빚어낸 자연의 조각품입니다. 그 기하학적 명료함은 건축이 아닌 지질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 평평함은 의도된 결과가 아닌 우연의 산물이며 이 높이는 융기가 아닌
점진적인 침식의 결과입니다. 인류가 이곳을 목적지로 삼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장소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인간을 이곳으로 이끄는 것은 단순한 스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규모와의 조우입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무거운 존재를 배경으로 한 인간의 형상은 더없이 명확하고 찰나적이며 정밀한 실체로 느껴집니다. 거대한 고원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존재할 뿐이고 그 아래의 공간은 끝없는 침묵 속에 열려 있습니다. 벼랑의 끝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곳에 서면 인간 세상의 수많은 관념들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표면은 수평을 유지하고 가장자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수직의 거리는 누군가의 존재나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서서 잠시 멈추고 임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들의 흔적은 돌 위에 남지 않습니다. 리세베겐 도로에서 쉐락볼튼으로 향하는 길. 이곳에서 풍경은 더욱 팽팽하게 수축합니다. 암벽은 더 높이 솟아오르고 공간은 비좁아집니다. 저 아래 펼쳐졌던 들판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고도를 높일수록 양옆에서 압박해오는 거대한 돌의 벽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러한 압축감이야말로 리세베겐 도로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길은 단단한 안반을 그대로 깎아 만든 27개의 급격한 헤어핀 커브를 통해 산의 측면으로 파고듭니다. 곡선 구간을 지날 때마다 계곡의 새로운 단면이 나타났다가 이내 찰나처럼 빠르게 사라집니다. 경사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노면은 정교하게 관리되지만 주변의 야생은 길들여지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은 모든 소리를 흡수하고 식생은 점차 희박해집니다. 시각적 기준점이 줄어들수록 고도감은 더욱 예리하게 느껴집니다. 리세베겐을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은 속도나 위험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방식에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별다른 지시 없이도 속도를 줄이고 동승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시선은 오직 전방에 고정됩니다. 높이는 풍경을 통해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집중과 압박감을 통해 감각됩니다. 피오르드의 상류에 다다르면 슈락골튼에서 규모의 감각은 다시 한번 변모합니다. 거대한 바위 하나가 수직으로 솟은 두 절벽 사이에 쐐기처럼 박혀 있습니다. 약 3200피트 상공의 허공에 매달린 채입니다. 돌 자체는 견고하게 고정된 듯 보이지만 그 주변의 공간은 미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람은 그 틈새를 자유롭게 통과하고 양쪽 절벽은 그 공허의 틀을 이루면서도 결코 안을 닫지 않습니다. 이 기묘한 구조물은 어떠한 설명이나 인위적인 보강 없이 오직 자연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가장자리를 규정하는 표식도 그 형태를 지지하는 구조물도 없습니다. 바위는 오직 순수한 압력만으로 제자리를 지키며 텅 빈 대기와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트롤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가 아닌 지질학적 힘에 의해 거대한 암석의 판이 허공을 향해 길게 뻗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잠시 머무는 방문객일 뿐입니다. 우리는 돌 위에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돌 또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벼랑은 그저 무심하고 영원하게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형태는 단호하고 수평적이며 결코 다른 무엇과 혼동할 수 없다. 세상은 이 기묘한 바위를 트롤퉁가라 부른다. 거인의 혀처럼 뻗어나온 암석은 아래에 펼쳐진 링게달스 바트네트 호수 위로 아찔하게 솟아있다. 그 높이는 약 2300피트. 허공으로 돌출된 좁고 평평한 단상은
수직의 절벽 앞에서 칼로 자른 듯 갑작스럽게 끝을 맺는다. 표면은 오랜 세월에 걸쳐 얼음과 물, 그리고 바람에 씻겨 비교적 매끄럽게 마모되었다. 이 독특한 구조물은 계곡이 완전히 마른 상태였던 마지막 빙하기에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거대한 빙하가 계곡을 가득 메우고 그 육중한 무게로 지표면을 짓누르며 움직였다. 빙하는 연한 암석침을 깎아내고 침식시켰지만 산비탈에 박혀있던 더 단단한 수평 암석층은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시간이 흐르며 바위의 미세한 균열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균열들은 점차 넓어졌고 마침내 거대한 서판을 산의 몸체로부터 서서히 바깥으로 밀어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 작용한 압력과 해방이 빚어낸 장엄한 결과물이다. 주변 지형은 길고 긴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고산, 고원지대다. 한때 이곳을 뒤덮었던 얼음의 두께는 3200피트를 넘었으며 그 거대한 힘이 깊은 계곡을 파내고 오늘날까지 그 경계를 규정하는 가파른 절벽을 남겼다. 절벽 아래의 호수는 고원에서 흘러내리는 눈 녹은 물을 모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위를 높이고 낮춘다. 이 바위에 닿기 위해서는 험준한 땅을 가로지르는 긴 도보 여행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과 날씨에 따라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이 소요되는 고된 여정이다. 거리는 변치 않고 지형은 단조롭게 반복되며 날씨는 예측할 수 없다. 마침내 마주한 그 암석은 스스로 도착을 알리지 않는다. 주변의 땅이 날카로운 수직을 유지하는 동안 그저 텅 빈 공간으로 변함없이 뻗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척박한 고원의 풍경은 어느 순간 극적으로 변모한다. 하르당 에르피오르드를 따라 내려가면 자연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암벽은 넓어지고 경사는 완만해지며 물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대신 널리 퍼져나간다. 그 변화는 넓은 계곡이 물을 향해 열리고 토양이 쌓일 공간을 허락하는 이곳에서 명확해진다. 피오르드는 인근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로 채워지며 꾸준한 수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퇴적물을 실어 나른다. 이 독특한 조합은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과일 재배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를 탄생시켰다. 사과 과수원이 낮은 경사면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다. 과수원의 나무들은 땅의 등고선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 정연하게 심겨 있다. 봄이 오면 산 정상에는 아직 흰 눈이 남아있는데도 나무들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린다. 빙하의 얼음 아래에서 피어나는 꽃, 이는 우연이 아니라 고도와 기온이 빚어낸 정교한 계절의 중첩이. 이곳의 과수원들은 눈이 녹고 다시 냉각되는 예측 가능한 순환에 의존하며 짧은 여름 동안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을 생산한다. 이곳에서의 농업은 정밀하고 제한적이다. 거친 풍경은 풍요를 허락하지만 오직 좁고 엄격한 경계 안에서만이다. 이는 극한의 자연과 그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생명 사이에 맺어진 수천 년에 걸친 고요한 약속과도 같다. 내륙 깊숙한 곳, 지형이 솟아오르고 거대해지는 그 지점에서 물은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 그 은축된 힘이야말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 중 하나인 베링스포센의 본질이다. 하르당 에르비다 고원의 단단한 안반에서 녹아내린 물이 침식이 빚어낸 깊은 협곡 아래로 거의 180m 높이를 수직으로 낙하한다. 유량은 계절에 따라 변하지만 물길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 억겁의 세월 동안 흐르는 물이 단단한 암석을 파고들어 스스로의 길을 깊이 새겨놓은 것이다. 폭포 아래 현대적인 보행자 다리가 협곡을 가로지른다. 그 디자인은 극도로 절제되었고 오직 기능에만 충실하다. 물보라와 바람, 거대한 진동을 견디면서도 물의 흐름은 조금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 구조물은 폭포를 액자처럼 가두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그 장엄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히 관찰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뿐이다. 더 낮은 경사면에는 과수원들이 자리를 지킨다. 뿌리를 내릴 만큼 흙이 깊은 곳을 따라 정해진 선을 그리며 이어진다. 하지만 저 위, 고도가 높아지는 곳에서는 물이 속도를 더하며 오직 하나의 물길로 모여들어 바위를 뚫고 추락한다. 그 흐름은 아래 세상에서 무엇이 자라든 상관없이 조금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된다. 그 물은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삶에 스며든다. 이곳 베르겐에 비는 폭우처럼 쏟아지는 법이 없다. 대신 나무를 검게 물들이고 모든 것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긴 주기로 쉼없이 내린다. 물은 모든 표면에 스며들어 그곳에 머문다. 이러한 기후는 베르겐이라는 해안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산이 바다를 거의 맞닿을 듯 압박하는 좁은 땅에 세워진 도시. 항구는 어장과 무역 항로로의 접근을 허락했지만 가파른 지형은 매륙으로의 확장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정착촌은 거의 전적으로 바다를 향해 형성되었다. 배들은 짐을 가득 싣고 도착했고 다시 가득 채워 떠나갔다. 저장, 거래, 수리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고된 일상이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브류겐이 서 있다. 항구를 마주한 채 길게 늘어선 좁고 높은 목조 창고들의 햇열. 이 건물들은 한자 동맹이 북대서양 무역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린 대구와 청원은 이 건물들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운송되고 재분배되기 위해 엄청난 양으로 오고 갔다. 이 생선은 머나먼 항해와 밀집된 도시의 인구를 먹여 살렸고 이 작은 항구를 피오르 너머의 거대한 시장과 연결했다. 수세기 동안 메리지 위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건물들은 조금씩 기울어졌다. 반복되는 화재 이후 목재 골조는 교체되고 재건되었지만 대부분 같은 자리를 고수했다. 나중에 칠해진 밝은 색상은 장식이 아니라 소유권과 창고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 표시였다. 풍화 작용이 끊임없이 표면을 닳게 해도 목재는 교체되기보다는 꾸준히 유지 보수되며 이 자리를 지키는 주된 재료로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비는 항구를 지나고 물은 지붕을 타고 흘러내려 널빤지를 검게 적시며 건물 사이를 지나 바다로 향한다. 이 항구는 현대적인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훨씬 이전에 확립된 오랜 관습에 의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새겨진 항구를 떠나면 물과 땅의 관계는 다시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 네르 피오르. 공간은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좁아진다. 물과 암벽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마침내 그들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만이 남게 된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시간은 의미를 잃는다. 오직 수직으로 솟은 거대한 암벽과 그 아래를 소리 없이 흐르는 깊고 검은 물이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깎아내고 모든 것을 품으며 결국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힘.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 뿐이다. 이곳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좁은 피오르, 네레 피오르다. 가장 비좁은 구간에서 마주보는 암벽 사이의 거리는 불과 820피트까지 좁혀진다. 양쪽의 산맥은 수면에서부터 가파르게 솟아올라 그 높이가 5,500피트를 훌쩍 넘어선다. 피오르와 절벽 사이에는 수평적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수직의 세계다. 이 기묘한 지형은 제약이 낳은 결과물이다. 마지막 빙하기, 거대한 빙하가 이 계곡을 가득 메웠지만 유난히 단단한 기반함에 가로막혀 그 움직임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통로를 옆으로 넓힐 수 없었던 빙하는 어쩔 수 없이 모든 힘을 아래로 집중시켰다. 수만 년에 걸쳐 이어진 수직 침식은 날카로운 벽을 가진 깊은 해구 형태의 수로를 깎아냈다. 빙하가 물러가자 그 빈자리를 바닷물이 채우며 좁고 깊은 피오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했다. 잔잔한 수면 아래로 수심은 급격히 깊어진다. 일부 구간에서는 피오르의 바닥이 1600피트 아래까지 곤두박질 친다. 사방이 암벽으로 둘러싸인 덕에 수면 위의 물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다. 그 위로 절벽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 그 높이를 2배로 만들고 돌과 물의 경계를 흐릿하게 지운다. 생명의 흔적은 암석의 균열을 비집고 흙이 모일 수 있는 좁은 틈에서만 간신히 발견된다. 계절에 따라 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물이 가느다란 실처럼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거대한 규모와 거리감 속에 물소리와 바람소리마저 흡수되어 세상은 침묵에 잠긴다. 피오르는 수마일에 걸쳐 이 압축된 형태를 거의 바꾸지 않고 이어가다가 계곡이 서서히 다시 열리기 시작할 때쯤 그 팽팽했던 긴장을 놓는다. 플롬스바나 철도, 그리고 레르달 터널. 이곳에서 인간의 움직임은 내면을 향한다. 드넓은 평지를 가로지르는 대신 모든 기반 시설은 단단한 암석 속으로 모습을 감춘다. 이 접근 방식이야말로 고립된 피오르 마을과 그 위를 지나는 국영 철도망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플롬스바나 철도의 본질이다. 이 노선은 짧은 거리 동안 무려 2800피트 이상을 기어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표준궤 철도 중 하나로 기록된다. 건설이 시작된 것은 현대적인 터널 굴착 장비가 존재하지 않던 20세기 초반. 대부분의 작업은 사람의 맨손으로 이루어졌다. 인부들은 단단한 암석을 뚫고 폭파하고 파편을 치워내며 길을 텄다. 하루에 고작 몇 피트 나아가는 것이 전부인 날들이었다. 노선은 총 20개의 터널을 통과하며 그 대부분은 산 허리를 그대로 깎아 만들었다. 폭포와 깊은 계곡을 피하는 대신 철로는 지형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경사와 곡률에 순응하며 그 사이를 실처럼 엮어 나아갔다.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기반 시설이 훗날 그 존재 자체로 압축된 계곡과 절벽, 그리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드러내는 경이로운 통로가 된 것이다. 같은 원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도 발견된다. 산맥 아래로 약 24km 넘게 뻗어 있는 레르달 터널. 현재 운영되는 도로 터널 중 세계 최장의 길이를 자랑한다. 터널은 운전자를 단조로운 직선 통로에 가두는 대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빛의 체계를 도입했다. 터널 중간중간에 거대한 동굴과 같은 공간을 두고 푸른색과 노란색 조명을 비춰 마치 새벽의 여명이나 한낮의 햇살 아래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가장 위대한 여정은 때로 가장 넓은 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억지로 파내고 깎아낸 가장 좁은 길에서 발견된다. 제약이 만들어낸 공간,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풍경의 본질과 마주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부드러운 푸른빛과 은은한 노란빛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며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길을 리듬감 있게 분절한다. 운전자의 집중력과 방향 감각은 이 빛의 맥박 속에서 유지된다. 터널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가파른 경사나 급격한 회전을 만들지 않았다. 그 대신 마치 물이 흐르듯 가장 저항이 적은 길, 즉 지질하게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낸 암석의 결을 그대로 따른다. 환기구와 조명, 비상 대피 공간과 같은 생존의 필수적인 장치들은 산의 원래 모습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은 채 거대한 산체 내부에 완벽하게 통합되었다. 차량들은 거대한 산의 무게와 압력 아래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저 고요한 통로를
미끄러지듯 통과할 뿐이다. 철도와 도로는 같은 논리를 공유한다. 둘 다 소음을 내지 않으며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산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형태를 온전히 보존하며 그 심장부 아래에서는 문명의 움직임이 쉼없이 계속된다. 그러나 산의 심장을 관통하는 이 고요한 길을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풍경이 펼쳐진다. 예이랑이를 피오르드, 그리고 7잠의 폭포가 있는 곳이다. 빙하가 깎아낸 가파른 절벽이 해안선이나 정착지를 위한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은 채 거울처럼 고요한 물 위로 수직으로 솟아오른다. 아래의 피오르드가 짙고 어두운 그림자에 잠겨있을 때조차 저 높은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하얗게 빛나고 있다. 이곳의 수역은 예이랑해를 피오르드라 불린다. 피오르드의 가장자리는 수심이 1300피트에 달하며 한때 이 계곡을 느리게 채우고 흘렀던 거대한 빙하의 느리고 끈질긴 힘에 의해 깊이 파였다. 경사면은 흙이 쌓일 틈도 없이 날카롭게 유지되고 있다. 이 장엄한 절벽을 따라 시선을 옮길 때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단연 7잠의 폭포다. 정상의 설원에서 발원한 7개의 물줄기가 나란히 수백 피트 아래 피오르드를 향해 낙하한다. 수량은 계절에 따라 변한다. 봄의 해빙기에는 가장 강력한 포효를 내지르다가도 늦여름이 되면 가느다란 비단실처럼 섬세해진다. 각각의 물줄기는 결코 다른 하나와 완전히 섞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경로를 지킨다. 오랜 전설은 이 7폭포에 각각 자매의 이름과 역할을 부여했다. 피오르드 건너편에서 구해야 하는 남성에 얽힌 애틋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물 자체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흘렀지만 인간의 이야기가 더 쉬워지면서 폭포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하나의 서사를 품게 되었다. 시선을 더 위로 올리면 아찔한 절벽 위 좁은 단층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오래된 목조 농가들이 보인다. 한때 이곳들은 사람이 살았던 공간으로 오직 사다리나 험준한 오솔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풀이 자랄 수 있는 좁은 땅에서는 가축들이 풀을 뜯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접근은 비현실적이 되었고 농장들은 버려졌지만 철거되지는 않았다. 구조물들은 그 자리에 남아 과거에 치열했던 삶을 증언하고 폭포는 계속해서 흐르며 피오르드는 어떤 조정도 없이 자신의 깊이와 형태를 고요히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은 이 험준한 자연에 순응하거나 그저 바라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계곡이 갑자기 숨을 죽이고 거대한 암벽이 길을 가로막는 곳. 트롤스틱에는 그 압도적인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담한 응전이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면을 따라 11개의 숨막히는 급커브가 이어진다. 이 길의 모든 구간은 20세기 초 오직 인간의 손과 통제된 폭파 기술만으로 단단한 암석을 깎아내 만들어졌다. 옹벽을 쌓아 길을 고정하고 한 뼘 한 뼘 불가능에 가까운 길을 열었다. 해빙기에는 녹아내린 눈이 폭포가 되어 도로 위를 그대로 덮치기도 하며 자연의 힘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한다. 터널과 농가, 그리고 절벽을 오르는 길.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자연의 시간 앞에 잠시 머무는 갑주에 불과할지 모른다. 길은 만들어지고 또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산과 피오르드는 침묵 속에서 영원을 이야기한다. 이 길은 1년 중 일부 기간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음과 낙석이 통행을 불허할 때 길은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이 길 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가드레일, 굽이진 길목에서 아슬아슬하게 좁아지는 노면. 길이 존재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산 그 자체입니다.
유지보수는 쉼없이 이어지지만 그 안정성은 언제나 조건부일 뿐입니다. 해안으로 내려오면 풍경의 규모는 달라지지만 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올레수는 광활한 바다를 마주한 채 나지막한 섬들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04년 거대한 화마가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목조 건물 거의 전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재건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과거를 답습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견고한 석조로 당시 북유럽을 풍미하던 아르누고 양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외벽, 정교한 장식,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순응하며 좁게 이어진 거리들이 낡은 격자 무늬를 대체했습니다. 건물들은 바람과 비, 그리고 제한된 땅에 적응하며 서로에게 바싹 기댄 채 솟아올랐습니다. 항구는 빠르게 제 기능을 되찾았고 어업과 해운, 선박수리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찬유의 길과 바다 앞의 도시, 둘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끊임없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다른 하나는 보존이 아닌 완전한 대체라는 과감한 선택의 결과물로 서 있습니다. 두 공간 모두 이미 실패가 일어났던 장소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속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아틀란테르 하브스베이엔 대서양의 길. 만망대해가 양쪽에서 길을 압박해옵니다. 이곳엔 피난처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노출과 시간과의 싸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해안선은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작은 섬들을 잇는 짧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긴 다리들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총 길이는 5마일 남짓. 바다 위에 군림하듯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에 몸을 낮춘 듯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배열은 파도가 이미 자유롭게 드나들던 섬과 섬 사이의 틈을 그대로 따릅니다. 구조물과 날씨 사이에는 어떠한 완충지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구간은 스토르세이 순데틀 대교입니다. 다리는 가장 높은 지점에서 급격한 곡선을 그리며 수면 위 약 70피트까지 솟아올랐다가 다시 도로를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특정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다리의 상판은 허공에서 갑자기 끊어진 듯한 착시를 일으킵니다. 이는 높이 때문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곡률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효과입니다. 이 구조물은 하중을 받으면 휘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대한 바람과 파도의 힘이 한 지점에 집중되지 않고 구조물 전체를 통과해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성난 파도가 도로 위를 덮치고 물보라는 가드레일을 넘어 바람은 바닷물을 다리 상판 위로 수평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건설 당시부터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계산에 포함된 필연적인 요소였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길은 수없이 폐쇄되었고 한 번 이상 파손되었으며 그때마다 보강되고 다시 지어졌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애초에 이상적인 설계도가 아닌 그 모든 시련에 대한 적응의 결과물입니다. 모해로도 보조 방벽도 없습니다. 다리들은 여전히 바다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묻는 끊임없는 질문과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파괴된 자리에서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며 우리는 비로소 그 위태로운 균형 위에서 잠시나마 머무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흐르는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고 그 아래를 흐르는 물은 방향도
기세도 바꾸지 않은 채 영원한 여정을 계속합니다. 길은 접촉을 거부하는 대신 기꺼이 받아들이며 스스로는 변치 않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나 물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 장구한 대비는 노르웨이 북부 로포텐 제도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겨울이 오면 해안선은 거대한 목조 건조대, 혈로 가득 들어찹니다. 마치 거인의 앙상한 뼈대처럼 보이는 이 구조물 위로 수천 수만 마리의 대구가 배가 갈라진 채 차가운 공기와 바람에 고스란히 몸을 내맡깁니다. 소금 한 톨, 땔감 하나 없이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건조되는 이 방식은 레인과 한누이 같은 작은 어촌마을의 일상을 규정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물가에 바싹 붙어선 붉은색 목조 가옥들은 미관보다는 접근성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선명한 붉은색은 짙은 안개와 눈보라 속에서도 건물의 위치를 알리고 분주한 해안가에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수행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해안선의 운명은 단 하나의 자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 산란을 위해 북대서양 대구가 이 물길로 회귀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계절적 이동은 정착과 교역의 형태를 빚어냈습니다. 무트로 올려진 생선은 즉시 손질되어 야외 건조대에 걸립니다.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살을 얼리지 않을 만큼 낮은 기온과 끊임없이 부는 건조한 바람이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스톡피쉬입니다. 가볍고 단단하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고 먼 거리까지 운송할 수 있는 이 보존식품은 수세기 동안 척박한 해안 경제를 지탱했으며 고립된 공동체를 섬 너머의 광활한 시장과 연결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 헤닝스베르의 축구 경기장에서 공간은 다시 한번 극적으로 좁아집니다. 평평한 안반 위에 조성된 이 경기장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관중석도 바다와 경기장을 분리하는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장 옆으로 어선이 지나가고 경기는 날씨와 일조량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 경기장은 다른 평지가 없었기에 바로 그곳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작업 공간과 공유지는 서로 단단히 얽혀 있습니다. 분리는 최소화되고 협력은 상징이 아닌 일상이 됩니다. 구조물들은 바위에 밭을 내린 채 머물고 바다는 사방에서 즉각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시선을 하늘로 돌리면 트롬소의 밤하늘 아래 오로라 보레알리스가 춤을 춥니다. 빛은 처음엔 구름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희미한 호의 형태로 나타나 점차 그 힘을 키워갑니다. 이윽고 소리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띠를 형성합니다. 북극권 훨씬 위쪽에 위치한 트롬세 상공에서는 이 경이로운 현상이 일상적으로 펼쳐집니다. 겨울 동안 어둠이 하루의 주기를 지배하며 이 천상의 활동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태양이 방출한 대전 입자가 지구 상층대기와 상호작용하며 맑은 밤에만 볼 수 있는 녹색과 보라색의 일렁이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 움직임은 미리고 지속적이며 아래의 풍경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펼쳐집니다. 해수면에서는 수면 아래의 활동이 계속됩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류 덕분에 트롬세 주변의 바다는 혹한 속에서도 얼지 않습니다. 차가운 대기 아래 따뜻한 바다가 흐르는 이 역설 속에서 태고의 시간부터 이어진 자연의 섭리는 인간의 삶과 뒤섞여 흐릅니다. 변치 않는 땅과 멈추지 않는 바다, 그리고 밤하늘의 장엄한 빛 속에서 북극의 생명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북극의 바다, 그 깊은 곳에서 생명의 거대한 맥박이 고동칩니다. 겨울의 짧은 해가 수면 위를 비추면 수백만 마리의 청어떼가 해안 가까이 모여들어 거대한 은빛 군집을 이룹니다. 이 풍요는 약속이자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 어둠의 포식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범고래. 그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이 거대한 먹잇감을 쫓아옵니다. 그들의 존재는 짧고 지극히 효율적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신호에 따라 완벽하게 조율됩니다. 수면이 순간적으로 부서졌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잠잠해집니다. 물속에서는 요란한 추격전도 극적인 사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과시가 아닌 생존이라는 필요에 의해 정제된 조용하고 통제된 사냥일 뿐입니다. 청어떼가 흩어지고 나면 범고래들은 미련 없이 떠나고 바다는 언제나 그랬듯 깊은 침묵을 되찾습니다. 위에서는 빛이 끊임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색이 바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구름은 거대한 패턴을 방해하지 않은 채 묵묵히 지나갑니다. 바다와 하늘은 각기 바른 시간의 척도 위에서 동시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의 그 무엇도 인간의 관찰을 위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수면과는 아득히 먼 곳의 힘에 의해 움직이며 어둠과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 뿐입니다. 북위 78도 스발바르제도. 이곳의 문명의 숨결을 이어주는 상업항공편은 극히 제한된 일정으로만 운행됩니다. 화물과 연료, 식량은 얼음과 바람이 허락하는 짧은 순간에만 하늘과 바다를 통해 전달됩니다. 영구 동토층과 계절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바다는 이곳의 모든 물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영구 동토층은 문명의 기반을 얕게 묶어두고 계절성 해빙은 세상과의 유일한 통로를 열고 닫습니다. 정착지 밖으로의 모든 이동은 단순한 거리가 아닌 날씨와 야생의 변수에 따라 엄격한 규칙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극곰은 낭만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마주해야 할 현실이자 엄격하게 통제되는 위험 그 자체입니다. 마을 경계를 벗어나는 여정에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북극곰과의 마주침은 구경거리가 아닌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먹이를 따라 얼음과 해안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뿐입니다. 그 거대한 포식자의 발밑, 롱이어비엔 인근의 얼어붙은 암석 깊은 곳에 인류는 또 다른 형태의 영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 전 세계 농업지역에서 온 씨앗들의 복사본을 보관하기 위해 영구동토층 깊숙이 지어졌습니다. 이 장소는 그 안정성과 고립성, 그리고 인공적인 동력에 의존하지 않는 영원한 추위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저장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굳게 닫혀 있으며 오직 새로운 씨앗을 예치하거나 인출해야 할 때만 그 무거운 문을 엽니다. 이곳의 삶은 기이할 만큼 독특한 규칙을 따릅니다. 영구 동토층은 죽음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매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다다른 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신념이 아닌 토양의 조건이 만들어낸 지극히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건물은 낮게 머물고 길은 금세 끊어집니다. 문명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모든 시스템은 현재에서 수리 가능한 수준으로 극도로 단순화됩니다. 정착지는 얼음과 바위, 그리고 망망대해에 둘러싸여 좁은 한계 안에서만 기능합니다. 이 거대한 풍경은 인간의 의도에 따라 바뀌거나 그들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한계 속에서 조건이 허락하는 동안 단지 존재만을 허락할 뿐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지배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빙하가 깎아낸 것은 비단 피오르의 장엄한 지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영혼을 빚어냈습니다. 노르웨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지극한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정신은 어쩌면 이 얼음과 바위 속에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인류의 마지막 씨앗을 지키는 영겁의 빙하 속에서 녹색 시베를 이끄는 선구자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증명합니다. 진정한 힘은 자연을 향한 깊은 경외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펭귄에게 기사자규를 수여하는 의식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물을 향한 경의의 표현이며 생명 그 자체를 향한 엄숙한 인사입니다. 그리하여 노르웨이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닌 미래의 청사진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인류가 혹독한 얼음 위에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공존하며 번성하는 법을 배우는 땅, 바로 그곳입니다.